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겠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올려드린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 시간으로 13일날 일요일날 새벽 한 2시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문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IT 제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관세를 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오면서, 아니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145%까지 올렸는데 갑자기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면세를 한다고? 라고 되면서 무역 분쟁이 이렇게 중국의 승리로 끝이 나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드디어 크게 한 발 물러섰다. 기대 아닌 기대감. 어쨌든 끝났으니까 꼭 미국이 이기든 중국이 이기든 간에 뭔가 끝나가는 분위기에 잠깐 환호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결과적으로 좀 시장이 좀 앞서 나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혼선도 좀 있었던 거. 이 관세라는 게 참 트럼프가 후보부터 얘기했던 게 보편 관세지 않습니까? 보편은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 예를 들어 10%면 10%, 이 정도로 부과를 하겠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이제 상호 관세가 있습니다. 상호. 이게 4월 2일 날 자유의 날 때 발표가 된 건데, 특정 국가가 미국에게 얼마나 무역 흑자를, 그 국가가 미국에게는 얼마나 관세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베트남 46%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관세를 매기는 게 상호 관세였고, 그 외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국가가 아니라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145는 중국이 상호관세로 145를 부과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모든 게 관세가 돼 있는 거는 품목 관세를 적용을 받고, 그 외의 것들은 상호관세를 적용을 받는 것인데, 그 품목 중에 하드웨어나 이런 것 IT 제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상호관세가 비관세다가 된 건데, 말 그대로 그냥 관세 없는 거야. 그래서 잠깐 훅 달아올렸다가, 그래서 손자병법이 거래기술 이겼다 하고 하다가 하루도 안 돼서 그게 아니고 품목 관세는 따로 발표를 할 거야. 근데 상호 관세가 비관세라는 거야. 그럼 145에다 품목 관세가 예를 들어 25면 170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정리가 좀 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약간 혼선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미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것 중에 가장 실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IT하고 자동차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국가별로 그냥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품목별로 따로 나눠서 하겠다라고 해서 품목 관세가 나온 거고, 그러면 어찌됐든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IT 제품에 대해서는 이 145%라는 그 상호 관세는,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는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구나. 물론 이게 빨리 끝날 것 같다는 기대는 좀 내려놔야 되겠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45%를 때려서 두 국가 간의 상품 교육이 사실상 중단되는 그런 일은 잦아들겠구나가 된 거죠. 그리고 기대감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완전 전으로 돌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 내내, 주말이 지나고 나서 우리도 월요일날, 화요일날 시장이 열렸는데, 월요일은 코스닥이 더 강했고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나은 상태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수는 어느 정도 피크를 본 거 아니냐는 마음이 시장이 좀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도 품목관세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일단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첫 번째 이유가 미국 안에서 만들라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자동차 생산 라인이라는 게 옮기는 건 고사하고 옮기는 계획 짜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자동차에 대해서는 2%의 관세를 예고해 뒀는데, 이거를 실제 그 생산 라인을 옮기는 걸 기획하는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 기간만큼은 좀 유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유예하겠다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 90일 관세 유예도 처음에는 가짜뉴스였다가 며칠 지나서 트럼프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조금 반응을 했던 것도 이 영향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모든 중국산에 대해서 145%라는 살인적인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 건 확인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가 얼마나 부과가 될지는 아직 결정난 게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트럼프는 월요일날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어제까지였죠. 근데 말이 없었습니다. 루트닉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안에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기도 메시지가 통합이 안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이 뭐 대단한 시나리오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그때그때 움직이는 거 아니냐. 백악관 내에서도 온건파와 강경파들의 싸움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던데 이것도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루트닉이나 이런 사람들이 TV에 자주 나올 때는 좀 강경한 관세들이 좀 나오고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좀 자주 나올 때는 조금 완화책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어느 쪽이 또 지금 힘을 잡고 있을지. 근데 일단은 트럼프 자체가 좀 강경론자이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거는 90일간은 관세 유예를 하겠다는 건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도 트럼프가 한 수 물렸다는 평가가 좀 없잖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금리가 너무 튀어서 지금 관세로 압박을 하면 할수록 금리가 더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 속도 조절이었으면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받아들여서는 분석이 좀 많은데, 그럴만한 것이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트럼프가 좀 의도해서 일부러 지금 금리가 높을 때 다시 돈을 빌려야 되니까 이번에 채권 발행 금액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침체가 우려되면 당연히 금리는 내려가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싼 금리로 돈을 빌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하는 거겠지라는 분석도 꽤 많았습니다. 그것도 뭐 일견 타당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코로나 때 굉장히 저금리로 돈을 끌었던 채권이 만기가 돼서 새로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4%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정부의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우리도 전세나 주담대 같은 거 대출받았을 때 이 갱신할 때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고정을 하시면 2년 고정이면 2년 동안은 뭐 오르고 내리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시 갱신할 때 고정금리를 하더라도 그 베이스가 바뀌어버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눈에 보이다 보니까 공략이 대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가 좀 내려가는 거 했더니 뭐 이하로 좀 내려가고 해서 야 이게 이자를 좀 줄일 수 있겠구나, 줄여가겠구나가 됐는데 트럼프가 관세로 너무 협공을 하니까 한때는 친구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의가상한, 친했는데 의상하면 원수되기 좋죠. 지금 미국은 캐나다랑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텐데 캐나다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이제 트럼프가 주지사 취급을 하면서 모욕도 많이 줬었는데 트루도 총리는 일단 내려왔고요. 새로운 캐나다 총리로 마크 카니 총리가 근데 마크 카니 같은 경우는 그 트루도 총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죠. 트루도 같은 경우는 약간 정치색, 약간 왼쪽이 많죠. PC나 이런 쪽에 좀 예민했던 사람이고 금융이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력이 별로 없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는 트루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총리가 되기 전에 경력이라고 할 것은 스키 강사 정도였고 아버지가 캐나다 최장수 총리 요거 배경 하나로 어떻게 보면 좀 된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에 마크 카니 총리 같은 경우는 경력이 일단 화려합니다. 제 강의에서도 자주 나왔던 분인데 그럴만한 게 중앙은행장을 2번이나 지내셨어요. 그것도 뭐 캐나다에서만 2번만 한 게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캐나다 중앙은행장 역임을 하면서 나름 그때 금융위기 때 대처를 잘했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2014년부터는 2020년까지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달고 다르신 분이죠. 그런 분이 캐나다의 총리가 됐는데 트럼프가 지금까지의 관계를 무시하고 캐나다를 모욕하고 관세로 협박하니까 캐나다도 뭔가를 반응을 해야 되겠죠. 최소한의 반응. 정확히 얘기하면 뭐 반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 워딩을 씁니다.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 는 얘기를 했고 이 대응이 어떤 거 했더니 캐나다가 지금 갖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가 3,500억 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 그래요. 이 국채를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의 목적이 국채 금리를 낮춰가지고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하니까 미국이 하려는 게 뭔지 보이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지금까지 약속을 깨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럼 우리는 거기 도와줄 수 없지. 그럼 반대로 금리를 올리게 하는 법은 쉽죠. 캐나다가 갖고 있는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중국도 한 500억 달러 정도 캐나다하고 죽이 맞아서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도 팔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마크 카니 총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부터 10몇 년 동안 중앙은행장으로 심해서 세계 주요 금융 네트워크가 장난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EU나 일본을 또 설득을 해서 우리가 미국의 관세 압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도 점진적으로 미국 국채 매도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했고 물론
그렇다고 일본하고 유럽이 그럽시다 허신하게 응하진 않았지만 행동적으로 봤을 때 이유는 좀 매도에 같이 나섰고요. 일본은 완전히 나섰기보다는 그 트럼프에게 약간 경고를 합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가 그 얘기를 했죠. 미국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한 나라가 일본인데 상호관세가 뭐 우리랑 1%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1% 상호관세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관세를 받는데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 투자를 늘리라고 강요하기가 힘들어진다. 굉장히 돌려서 얘기한 거죠. 투자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국채를 매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국채 보유량이 꽤 최근에 많이 늘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관세의 압력이 커질수록 점진적으로 가자. 점진적으로 매도세를 늘리자라고 했더니 백악관도 바보는 아니죠. 보니까 뭔가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금리가 깨지려고 했던 게 바로 4.5로 치솟고 이 정도 상황이면 말이 4.0에서 4.5지 5 같은 경우는 20%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니까 언젠가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조절을 지금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게 만든 거 아닌가 라는 분석이 꽤 타당해서 국내 언론에서는 크게 소개는 안 됐는데요. 해외에서는 마크칸의 조용한 반격에 대해서 보도가 좀 있고 실질적으로 그 액션이 꽤 지켜볼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체크메이트를 했다 뭐 이런 보도들과 주장들이 있는데 분석을 떠나서 실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미국도 지금까지는 미국의 부채를 외국이 사갔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업보 아닌 업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요거 때문이라도 일단 우리가 90일 정도의 시간을 좀 번 것 같다는 해석이 가능할 상황이 아무래도 매일같이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정보와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팅방에 입장을 하시면 뉴스를 빨리빨리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뉴스는 어디서나 하기 해석이 중요한 거겠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결국에는 진입과 청산 그리고 비중 조절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해보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데 이거를 그냥 단순 강의나 이런 거로는 배우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저랑 같이 공부하고 같이 투자하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에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